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3%로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달러 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연 3.5%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추가 증가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이자 부담 급증과 체감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빅스텝에 나선 건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2달째 둔화됐지만 여전히 5%대 중반의 고물가 기조는 꺾이지 않았고,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지난 7월 역대 최고인 4.7%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져 환율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도 한은에겐 부담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도 미국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 한은이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커지게 되는데, 한미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환율이 더 올라 정점을 통과 중인 물가를 자극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과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최종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0.5%포인트 더 오른 3.5% 수준. 다만 한은은 추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우려를 염두한 듯 10월과 11월 더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 국제 에너지 가격 움직임 등 대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10년 만에 열린 기준금리 3% 시대. 이제 기준금리가 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이번 빅스텝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행보일 텐데, 한국은행에서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시사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 물가가 5%대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이 8월에 이어서 2달 연속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5%대 중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가 최고 3.5에서 3.75%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 역시 오늘 간담회에서 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현재 다수의 금통위원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 예상치보다 최종 금리 수준을 더 낮게 보는 금통위원들도 일부 있다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금통위에서도 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25bp 인상이 또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비둘기파 위원들이 2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마 좀 정부 측 추천위원들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기재부나 금융위 쪽 추천위원들 아니었을까요? 확인을 해봤더니 한 명은 이제 정부에서 추천한 위원이었고요. 그리고 네. 또 나머지 한 명은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2명이었군요. 네. 오늘 이제 증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사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안도감을 줬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그런 하루였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한미 금리 차가 25bp로 줄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금리를 2번이나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지금 한 차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다음 달에도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또 단행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당장 결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것인데요. 예. 다만 이 과거에 이 총재가 한미 금리차 용인폭을 100bp 내외로 제시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본다면 다음 달에도 이 50bp를 올리는 이 더블 빅스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미국이 11월, 12월 FOMC에서 각각 75bp 그리고 50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미 금리 역전폭이 지금은 25bp지만 이제 나중에 100bp 그리고 150bp로 다시 확대가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50bp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차가 겨우 100bp로 맞춰지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 이 환율이 8.4%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물가 못지않게 환율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미국의 11월 FOMC 이후에 또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실제 통방문에서도 강달러 우려가 좀 고스란히 드러난 걸 좀 확인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50bp 인상 배경에 대해서 환율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25bp씩만 올리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었는데 환율 부담에 어쩔 수 없이 50bp를 올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차주들의 부담일 것 같습니다.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4에서 7%대인데 연말까지 한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가계대출 차주의 약 80%가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어서 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빅스텝으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이 연간 이자가 6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따져본다면 총 34조 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주 한 명당으로 보면 또 어떨까 이렇게 또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 14개월 동안 무려 160만 원이나 연간 이자 부담이 확대됐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취약차주인데요. 현재 38만여 가구가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채 규모로 보면 전체의 6.2%, 약 69조 원 수준인데요. 그만큼 원리금 부담 확대에 취약한 차주들이 많고 또 이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소득이 부족해서 취약차주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영끌한 취약차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자 부담이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제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또 변동금리 비중이 94%가 변동금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이 전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여기에 또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신용 대출을 받았던 것까지 또 고려를 한다면 그 비중은 67%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줄자 이 집값도 올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달 기준 4억 한 8,800만 원대로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5년으로 좀 기간을 좀 이렇게 늘려서 본다면 이 5년 내에 고점 대비로는 현재 8.4%가량 집값이 빠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서 이제 집값이 20%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 이 대출자가 부동산 등과 같은 보유 자산을 모두 내다 팔아도 빚을 갚기가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영끌이나 갭 투자로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이 많았고 네. 또 이들 중에 일부는 현재 주담대 원리금 확대에 따른 부담감도 크고 또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급급매로 또 물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또 부실 차주를 더 양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부는 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또 한 번 또 연장을 했죠. 그리고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적용 대상을 집값 6억 원대 차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이 정부 안심전환 대출이 주택 대출자 대상인데 전세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세입자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어떻게든 집주인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왜냐하면 집주인의 어떤 매수 자금이 전세 대출로 받아진 부분도 충분히 있기 네. 때문에 네. 집값에는 상당히 어떻게든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는 건 가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대출로 좀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아졌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은행권의 기업 대출 규모를 살펴봤는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146조 원으로 특히 7, 8월 이 두 달 상간에 크게 늘어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또 대출을 받아 쓰는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빅스텝에 이어서 만약에 다음 달에 25bp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9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다음 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12조 원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정경련에서는 금통위에서 이번에 25bp만 인상을 해도 국내 대기업 중에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이보다 더 높은 50bp 금리 예. 인상이 이뤄졌잖아요. 예. 때문에 자금에 자금난에 처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전체로 좀 확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말 이 한계 기업 비중이 14.9%였는데 올해 말에는 최대 18% 그 이상으로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자본이 취약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또 파급이 미칠 것이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보미 기자가 금융 출입 기자로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기업들 이제 줄도 싸늘한다 그러면은 뭐 고용도 문제고요.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한계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 제조업이었고요. 또 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이 국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 생산과 또 총 수출액의 약 12%대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핵심 기간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전 후반 관련 종사자만 한 190만 명에 달해서 총 고용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또 맡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들을 보면 이미 코로나19와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여기에다가 또 미래차 시대로의 사업 전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를 또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다가 자금 조달 비용 확대 이런 부담으로까지 더해진다면 중소부품 제조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고용과 또 수출 경쟁력까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우리 경제 부담을 무릅쓰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이유 사실 물가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가 예상했던 물가 정점은 이번 달이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한동안 뭐 5% 이상 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추경호 부총리는 또 오늘 또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10월 정도부터는 또 고점을 형성하겠지만 이 상당 기간 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또 내다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분기까지는 한 5에서 6%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변수는 국제 유가와 환율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 연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경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